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함께 하려는 책은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입니다.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한 인간의 48가지 감정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하려는 택한 감정은 바로 오만입니다. 우리 인간 얼마나 오만한 존재들인가요? 오만에 붙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을 좀먹는 파괴적인 암세포. 사랑을 좀먹는 파괴적인 암세포. 부정적인 말 덩어리네요. 그죠? 좀먹는 파괴적인 암세포. 호호호. 굉장히 안 좋은 감정으로 와닿죠. 이 오만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온 또 유명한 소설 있습니다. 바로 위험한 관계예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맞나 모르겠어요. 장쯔이가 나온 영화인가 또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 중국 영화도 한 편, 홍콩 영화, 중국 영화도 한 편 있고, 또 이렇게 리메이크가 이렇게 여러 번 됐고요. 한국의 영화로도 또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고, 원작은 피에르 쇼델르로 드 라클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참 이름도 힘들어요. 자, 그의 작품, 또 강신주 박사님이 이 오만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이 책은 전부 사랑 이야기를 주로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좀 이 오만과 사랑이 왠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또 관계가 있는지 오만을 사랑으로 풀어본다면 어떤 스토리가 또 소개될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서양 지성사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으로부터 억압받았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일순간에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매우 엄한 선생님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업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사라졌을 때 교실 안의 분위기를 상상해보라. 모든 억눌렸던 것들이 화산 폭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열기가 되어 일순간에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무수한 것들이 대학 가면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냥 절제 없이 누려보게 되는 그때의 그 대학교 1학년 그 시절,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에 진학했을 때의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짐작이 되시지 싶어요.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억압받던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 해방되었을 때 그 자유로워지는 그 분위기,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시대의 분위기였던 거죠. 특히나 지금까지 종교적인 이유에서 철저하게 부정되었거나 폄하되었던 남녀 사이의 에로스가 긍정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 육체에 대한 긍정이야말로 서양인들에게는 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러니까 계몽되었다는 가장 큰 증거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 계몽주의랑은 또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과거 기독교가 정신적인 사랑의 가치만을 인정했다면 이제 계몽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신적인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에 지나지 않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다. 이 아가페적 사랑, 그러니까 정신적 사랑은
절름발이 사랑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고 에로스적 사랑이 완전한 사랑의 권좌에 오르게 된 거죠. 사실 남녀 사이에 정신적인 사랑만 있다면 사랑과 우정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남녀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엄연하게 구별되는 육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죠. 남성과 여성의 성기만 생각해 보더라도 남성의 육체와 여성의 육체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 계몽된 남녀는 아담과 이브처럼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몸이야말로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즉 에로스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계몽주의가 가진 가장 큰 힘 아니었을런지요. 그렇지만 에로스의 긍정은 축복만은 아니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요. 이제 남녀는 그에 수반되는 온갖 다채로운 감정들이 만들어 놓은 파도를 감당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782년에 출간된 피에르 쇼델르로 드라클로의 소설 위험한 관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로스와 그와 관련된 온갖 감정들을 이 소설만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도 없으니까요. 자, 소설 속 내용이 궁금해지죠? 영화의 내용이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소설은 희대의 바람둥이 발몽자작과 그의 버금갈 정도의 요녀, 또 요녀라고, 그냥 그의 버금갈 정도의 그런 바람둥이 여인이에요. 메르테오 후작 부인, 그 발몽자작과 후작 부인 사이에 벌어진 기묘한 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혹은 둘 사이의 밀고 당기기로 시작합니다. 정숙하기로 유명한 투르벨 법원장 부인을 만약에 이 발몽자작이 그 정숙한 그 법원장 부인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한다면 이 발몽자작과 후작 부인이 함께 잠자리를 하기로 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나 정숙한지 안 넘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대의 바람둥이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저 법원장 부인을 유혹해 보겠나니, 그러니 당신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해주겠소 하고 후작 부인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기를 한 거죠. 그녀는 자신했던 겁니다. 무엇을요? 법원장 부인이 넘어오지 않을 것을 그럴 거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법원장 부인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이 희대의 바람둥이가 여인을 정복한다는 단순한 승부욕이나 쾌락을 넘어서서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진정한 사랑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일이 복잡해진 거예요. 후작 부인과의 계약에 따르면 발몽자작은 이 법원장 부인과 섹스는 하더라도 그녀와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내기의 하나였죠. 조건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발몽은 내기에 이기게 됩니다.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 빠졌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입증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내기에서 발몽자작이 이겨요. 그러니 나와 에로틱한 하룻밤을 준비하시라고 메르테우 후작 부인에게 독촉을 하죠.
그렇지만 이 예리한,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이 후작 부인은 이 발몽자작이 법원장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감지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이 내기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시 발몽자작은 후작 부인에게 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그녀가 오해하고 있노라고, 자신은 결코 사랑에 빠지는, 사랑 따위에 빠지는 그런 굴욕을 감당하지 않겠노라고 강변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서신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사랑놀이와는 다른 겁니다. 그저 항복을 얻어내고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 자랑이보다는 오히려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치밀한 작전을 사용해서 얻어낸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렵게 얻어낸 이 승리가 더없이 소중한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닌 건 아시지 않소? 그 여자를 정복하면서 느꼈고 또 지금도 느끼고 있는 이 황홀한 쾌감은 바로 감미로운 영광의 감정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렵니다. 그래야 굴욕감을 느끼지 않을 테니까요. 노예를 정복했다고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내가 예속되어 노예한테 매달려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내가 누리는 지금의 이 행복은 나 혼자 안에서 충만할 수 없는 것이라는, 더구나 행복을 즐길 수 있게 하는 힘이 여느 여자가 아닌 그 여자, 단 한 명의 그 여자, 법원장 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굴욕감 말입니다. 이 서신은 지금 그녀에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고 보내는 서신이나 내용은 사실 너무 많이 오해가 아님을 입증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자,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바람둥이는 그 수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법. 그러니 여자를 정복하는 건, 그래서 여자를 노예로 만드는 것 말고 바람둥이에게 또 다른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죠. 발몽자작, 원래 그 바람둥이로 명성을 자자하던 그 발몽자작이라면 이래야 하는 거죠. 이 발몽자작이 메르테오 후작 부인의 지적, 즉 바람둥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지적에 굴욕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는 이 사랑에 빠지는 게 그런 걸 자신이 노예가 되는 것, 따라서 되게 굴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네요. 이 바람둥이인 발몽자작이 그런 건지, 모든 바람둥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속성을 공통적으로 지녔다면 세상의 모든 바람둥이가 불쌍한 거네요. 사랑에 빠지는 걸 굴욕감을 느끼는 것으로, 노예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니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발몽은 후작 부인의 지적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기꺼이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스스로 여자의 노예가 아니라 여자를 노예로 부르는, 그 법원장 부인을 노예로 부르는 주인이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발몽자작은 지금 바로 우리가 다루려는 감정,
오만을 포기하지 못하고 트루벨 법원장 부인을 바로 자신이 정복했노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편지의 행간에는 발몽이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와 고백들이 난무하고 무수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발몽의 오만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티카라는 그 철학책, 윤리학 책에서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을 바로 오만의 감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하게 자신을 인식, 평가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 그런 이유가 지나친 자신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발몽 자작은 지금 심각한 오만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노예로 생각하는 이게 오만일 수도 있고 좀 덜 성숙한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발몽 자작은 여자에 휘둘리지 않고 여자를 휘두르는 자신의 모습, 혹은 그 명성, 바람둥이라는 그 명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 명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바람둥이이고 싶은 사람. 응? 그러니까 이 병적인 면이 좀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쉽게 속단하는 걸까요, 제가? 자, 그래서 순간적으로나마 트루벨 법원장 부인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우고 싶은 거죠. 난 아니라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오만 때문에 발몽 자작은 메르테우 후작 부인의 치명적인 제안, 아직도 여자에 대해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려면 이 법원장 부인을 차갑게 차버리라는 제안을 그만 수용하고 말아요. 그때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전혀 예측 못한 거죠. 예측하지 않으려 한 거죠. 어쨌든 발몽은 이 법원장 부인을 차갑게 내치고요. 그렇지만 그는 이제 희대의 바람둥이가 아니라 이미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법원장 부인을 외면하는 순간 발몽이 거의 정신분열에 가까운 자기 분열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 빠졌던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믿고 있던 자신의 모습과 실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는 것은 잔혹하기까지 한 일이죠. 예. 이런 장면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발몽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희대의 바람둥이여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헤어지고 차버리고 유혹하고 이게 그냥 일상 다반사인 사람인데, 이번에 그 법원장 부인의 경우에는 그녀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늘 많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케이스 같으면 자기의 그런 이제 책임감이나 여태까지 받았던 그런 도덕적인 관념과 관습하에서는 자신에게 생긴 이런 사랑의 감정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불륜인 경우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 이제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 뭐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부인하고 싶고, 이성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또 감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 둘 사이에서 괴리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우린 종종 봐왔잖아요. 어쨌든 뭐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좀 있다는 거죠, 인간사에서. 겉으로는 아무리 트루벨 법원장 부인을 버렸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 발몽자작은 그녀를 더욱 그리워하며 그녀의 부재로부터 야기된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려는 듯 발몽은 이 메르테 후작 부인에게 더욱 강하게 잠자리를 요구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고 나는 그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또 당신이 내가 진정한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그녀를 차버려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으면서 인내하면서 차버리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은 약속을 이행하시오.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른 여성보다 훨씬 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메르테의 후작 부인이 이런 발몽의 복잡한 내면을 관가했을 리 없죠. 다 알아챈 겁니다. 발몽이 이제 부인을 버렸다며 당당히 잠자리를 요구했을 때 후작 부인은 발몽이 진짜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그녀 자신이 법원장 부인의 대용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후작 부인이 그와 약속한 잠자리를 계속 거부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죠. 사랑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끼는 발몽보다 더 극적인 캐릭터는 어쩌면 후작 부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도 어느 사이인가 발몽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도 그녀 못지않은 바람둥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런 이제 그가 한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사랑에 빠진 그를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찌 발몽이 요구하는 대로 잠자리를 대용품이 되어서 잠자리를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을 버렸지만 그 대가로 얻기로 했던 그런 섹스도 거부당한 남자,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내기를 하며 그 놀던, 그 경쟁하던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여자, 이 둘은 모두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무엇인가를 빼앗아야만 하는 욕구 불만에 사로잡힌 두 사람 사이는 은밀한 애정 관계를 넘어 서로를 파괴하려는 극심한 증오에 휩싸이게 된다. 그 와중에 사랑에 배신당한 순진한 트루벨 법원장, 이 가엾은 그 희대의 바람둥이를 진정한 사랑에 빠뜨리고만 품어 안은 이 법원장 부인은 수녀원에 집거하다가 결국엔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랑은 결국 전염병처럼 세 사람의 남녀를 휩쓸고 지나가 그들 모두를 이전의 그들과 다른 사람으로 파괴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결코 굴욕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을 굴욕으로 생각했던, 착각했던, 오인했던, 무지했던
사랑에 무지했던 어떤 남자의 이 오만함은 이처럼 비극적인 파장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오만이다. 그것이 어떤 식의 오만이든지 간에 말이다. 어쩌면 이 위험한 관계라는 소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라고 강 박사님은 끝을 맺고 있는데, 참 마지막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저는 감출 수가 없네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을.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려면 오만을 버려야만 한다. 오만만 없으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겁니까? 이런 식의 좀 질문도 드리고 싶고, 제가 문득 떠오른 그런 결말로 좀 수정을 해볼까요? 오만이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앞에서 스피노자가 얘기했어요. 자신을 정당한 것 이상으로, 실제 자신보다 더 이상적으로 너무 이렇게 높여서 생각하는 것, 과대평가, 자신에 대한 그리고 과대 존중, 너무나 자신을 사랑해서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남들, 타자들은 사라져요. 그들에 대한 존중, 그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 자신을 과다하게 높이게 되면 자신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니까, 자신만이 두드러져 보이는, 난 남과 다른 존재라는 거니까요. 물론 남과 다른 존재자, 우리가 다 각자 고유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소홀히 하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중요치 않게 여기게 되는, 배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오만이에요. 그런 오만함을 가지고 사랑에 빠질 수는 없다. 사랑하는 감정은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을 지속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어려울 수 있죠. 설령 그게 유지된다고 하면 상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겠죠. 한 사람은 계속 잘 모르고 있거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 오만이라는 감정이 어떨 때 생기는 것이냐. 스피노자나 이 강 박사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정의를 내렸지만, 그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해서, 저는 그보다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어떤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이 내가 중요한 만큼 남도 다 각자 그렇게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그런 그런 대상으로 우리들이 구성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계고 인생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때 빠질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오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선이 자기에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고요. 예. 또 이럴 때 대담해지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대담해져서 그런 이제 자기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이름도 어려운 피에르 쇼델르로 드 라클로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계몽주의 시대 작가인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1741년에서 1803년까지 살다 가셨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는 사교계에서 수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프랑스 혁명 직전 귀족들의 태폐적인 연애 풍속을 묘사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기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후작 부인, 법원장 부인 다 뭐 귀족 부인들이에요. 유부녀들인 거죠. 그런데 이 쉽사리 그 태폐적인 문화에 들어오지 않는 한 고고한 법원장 부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타락이란 표현도 어쨌든 그들처럼 살게끔 하고 싶은 니즈가 바람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그녀를 유인하라는 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참 이러고들 놀았어요. 예전에 귀족들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봉기하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루소의 누벨 엘로이즈와 함께 당시 유행했던 서간체 소설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였고요. 위험한 관계는 오랫동안 악독한 소설로 낙인 찍히기도 했었습니다. 뭐 스토리 보면 그 시대에 그랬을 법하죠. 스탕달, 보들레르, 앙드레 지드 등은 섬세한 심리 묘사를 담은 작품의 진가를 알아봤어요. 이렇게 낙인을 찍히기도 했었지만 같은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알아봐줬던 그런 작품이고, 남편을 여인 메르테의 후작 부인, 이분은 남편의 여인 부인이었군요. 네, 후작 부인은 정서적으로도 독립적인 그런 정서적으로 독립된 그런 자유 부인이었다는 거죠. 이 뭐 이런 문화에도 되게 독립적인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있던 주인공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 속에서는. 자장님, 내가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괜찮은 혼처를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행동에 대해 말할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여느 남자 못지않게 당시로서는 말이죠. 당당한 여성이었기에 그녀는 더욱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진 그 발몽, 다른 여인의 사랑에 빠진 그 발몽과 으로부터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발몽이 사랑에 빠졌다는 그 확신이 든 순간 그녀도 이 감정의 평정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네. 소설 속의 그녀의 대사 좀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난 그 여자한테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한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죠. 감미로울 정도로 재밌답니다. 그래요, 발몽자장님. 당신은 트루벨 부인을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미칠 듯이 사랑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재미삼아 놀리면서 창피를 주었더니 당신은 용감하게도 그 여자를 간단히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놀림거리가 되느니 그런 여자를 1000명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자존심이란 참으로 놀랍지 않은가요? 자존심은 행복의 적이라고 말한 성현들이 말이 옳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고요. 아이고, 이런 놀이를 하다니 말입니다. 저한테 좀 어처구니없이 생각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보다는 이 메시지가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결과가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아무 죄 없는 그런 사람을 뭐 타락을 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려 했던 건 아닐까 해요. 이 소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어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유혹, 그리고 1930년대 올드 상하이가 배경인 위험한 관계, 그리고 조선시대로 옮겨온 스캔들. 전도연하고 누가 주인공이죠? 전도연하고 박해일이었나? 아무튼 그 스캔들, 남녀상열지사, 그걸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그게 다 이 소설을 모티브로 합니다. 이 영화의 단골 소재로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다양하게 변주된다는 것은 이 어리석은 일들이 이 정도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할 것 같아요. 예. 비록 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진 않더라도 네, 나빠요. 그리고 이런 나쁜 상황들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해야 될까? 그냥 제가 제시하는 하나의 솔루션이라면 자신이 튼튼해져야죠. 그래서 이걸 좀 분별해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너무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이런 오만한 사람의 내면을 이만큼 분명히 보여주는 표어도 없을 것이다. 너에 대해 나는 모르는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만한,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그런 오만하고 무지한 사람인 거죠. 이 오만이라는 감정은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 항상 전지전능하다는 자신감에서 싹트는 법이다. 그래서 오만은 항상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의 전지전능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오만한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죽기 쉽고, 암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추락사하기 쉽다. 이것도 좀 너무 문장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결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잘 알고 암벽을 잘 알아요. 그렇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잠깐 방심하면 갈 수 있죠. 잠깐의 실수로. 그게 꼭 너무 오만에 빠져서 그러는 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려던 게 아닐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죠. 사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경우가 많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자동차도 암벽도,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자동차를, 암벽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의 동의어는 알려고 한다 일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는 그런 오만에 빠지는 순간, 그래서 더 이상 알 것이 없다는 오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한때는 사랑받았던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 이러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 오만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는 자동차의 상태를 민감하게 읽으려는 노력을 그만하고, 아까 자동차의 상태는 계속 변하는데 과거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에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 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죠. 암벽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또 애인의 상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복수를 당할 수밖에요. 사랑이 컸던 만큼 그것의 공백, 그 관심의 공백, 알려는 마음의 부재, 그런 소홀해짐, 그것이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일수록 그게 더 심각하게 와닿을 수도 있겠군요. 다른 그 마음이 변치 않은 한 다른 그 상대방에게는요, 사랑의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와닿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또 방치되면 복수로까지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자신을 괴롭혀서 하는 복수이건 아니면 나에게 이 애정이 식어가는 그에게 어떤 못된 행위를 함으로 하는 방식의 복수이건 간에, 아이고, 어쨌든 강 박사님은 그래서 주의하라고, 오만을 주의하라는 거죠. 이 시작과 끝이 하나로 쫙 이렇게 꿰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어거지로 뚫리지 않는 것을 어거지로 막 이렇게 뚫려가지고 한 꾀에 얽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메시지는 메시지를 우선 캐치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복수를 당하지 않기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지속해야 된다, 오만을 버려야 한다 라는 명제에는 그 명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수를 당하기 위해서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을 계속 기울이다 보면 그 사랑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가 또 이 변화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랑거리들을 계속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그 관심을, 상대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미셸은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런지 아침이 가까우면 또 이렇게 어둡게 해놓고 책을 읽다 보면 좀 잠도 오고 그래요. 오늘은 조금 더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읽어 들을 수 있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셸이었습니다.